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저의 든든한 배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설도 날씨가 잘- 많이 춥고 네. 오미크론도 극성이고 그죠? 여러모로 심란한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뭐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네, 네. 다 모두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용이라고 불렸던 네 나라 기억하시죠? 그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좀 너무 네. 오래전에 나왔던 말인데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홍콩,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이 얘기. 그랬나요? 네. 한 80년대까지는 이게 되게 널리 쓰였대요. 근데 예. 지금은 별 얘기가 안 네. 언급되는 이야기이긴 네, 하죠. 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이번 아시아 TMI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못 다뤘던 나라 싱가포르 이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나머지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싱가포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실 선생님으로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님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님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이 뒤도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서강대 내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학과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남아시아 학 지역학으로는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학원 과정입니다. 지금 학생도 재학생 포함 2-30명 정도 되는 꽤 큰 학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홍보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선생님 지금 목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닙니다. 젊으시죠? 저 민증 따야 되나요? 81년생입니다. 오, 이봐요. 저보다 젊으시잖아요. 그랬나요? 저 몰랐습니다. 방송 편하게 하시려고요. 네. 그렇군요. 서강대가 말씀하셨듯이 그 대학원 과정에서 대학원 수준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그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동남아 전문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선생님 중에서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강대학교 네, 선생님들이 네. 계셨고 동남아시아 학이라다 보니까 전체 다 동남아를 다 아우르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그렇죠.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임 교원이 저 포함 5명이고요. 각자 미술사, 역사, 정치, 개발학, 지리학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전체 국가를 100% 다 이제 커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진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는 너무 귀중한 학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시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강대학교에 문을 두드려 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까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파 또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선생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동남아 화교와 관련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그 관련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왜 싱가포르까지 가서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왜 화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먼저 좀 궁금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석사 과정은 중국 근현대사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모교에서 담당하고 있던 교수님이 이제 광동성의 근현대 시기 그 재정을 연구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입학할 즈음에 이제 광동성 출신의 화교를 연구하고 계셨어요. 광동성이 또 화교 배출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제 그때 연구하시던 광동 화교는 동남아시아 쪽은 아니었고 한반도. 원래 한반도 화교는 사실은 구한말부터 많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보통은 산동성에서 많이 와요. 근데 광동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지도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동순태라고 하는 기업이 당 구한말과 일제 식민 초기에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던 가장 부자 화상이었거든요. 그 자료가 이제 서울대 이제 중앙도서관과 규장각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서 저도 연구 보조원으로 따라다니면서 화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선택은 사실 지도 교수님 보고 전공을 결정하지만 네. 막상 들어서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지도 교수님과 똑같은 전공을 하긴 또 꺼려져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너무 잘 알면 사실은 논문 쓸 때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광동성 말고 복건성을 하자.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복건성을 하자라고 선택을 했는데 복건성을 보니까 더 복건성은 또 복건성 역시 또 중요한 화교 배출지인데 복건성은 독특하게 거의 99% 이상의 그 이주민들이 다 동남아시아로만 갔어요. 광동성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경향이 강한데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주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로까지 갔고 또 그 화교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국가를 세웠네라고 보니까 싱가포르를 이제 그런 흐름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또 새로운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광동성. 과거의 흐름을 쫓다가 네. 그 흐름을 따라서 가신 거네요. 네,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네. 아니 저는 아직 싱가포르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워낙에 관광지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2018년에는 또 우리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근데 또 돌아보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최근에 아시아팟에서 다룰 만큼 그 나라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이슈 같은 게 터지지는 않았어서 저희가 다뤄보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같은 싱가포르 알못들을 위해서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는 일단 덥죠. 더워요. 적도의 위치에 있고 사실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그렇지만 저는 사실 2011년 8월에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발을 디뎠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 간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제 인생에서 저는 완전 대구 출신이라 그랬는데 이제 딱 내렸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프리카인데 데프리카. 근데 사실 저는 몸에 이제 약간 TMI이긴 한데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내렸는데 창의공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더워서 이런 더위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활해 보니까 또 그 건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또 추워요. 에어컨이.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바깥과 안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감기를 4년 반 내내 달고 살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싱가포르 가실 기회 있으신 분들은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싱가포르는 그런 나라긴 한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사실 싱가포르가 섬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싱가포르는 섬이고 크기는 아마 서울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원래는 서울만 했는데 식민 시기와 이제 공화국 시기 때 간척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부산만큼 커졌어요. 네, 커졌고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사는 국가죠. 근데 전체 GDP는 이제 국가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한 40위권 정도인데 이제 1인당 GDP가 6만 6천 달러로 우리나라의 거의 2배죠. 2배고 전 세계 한 10위권 거의 미국의 수준으로 잘 사는 질적으로 매우 잘 사는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제일 잘 사는 국가인 거죠?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제일 잘 사는 국가죠. 다만 이제 인구가 적죠. 인구가 아마 2019년이 가장 피크였는데 그때가 이제 570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540만, 50만 정도쯤 됩니다. 줄었다는 거는 외부 유출이죠. 그 사망자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준 이유는 이제 그 거주민, 그러니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그 중에 400만 정도를 일정해요. 사실은 3년 동안 일정했고 나머지 170만에서 150만 요 사이가 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30%의 비중을 달하는 정말 드문 국가입니다. 네. 드문 국가고 그 중에 한 140만 정도가 그 이주 노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에서 20세에서 64세 정도의 이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이주 노동자가 150만 정도 되는 거죠.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주민들에 의해서 사실은 대부분 돌아가는 경제다,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인구 구성이 다양하죠. 그래서 75% 이상이 중국계고 뭐 15% 정도가 말레이계, 한 7% 정도가 인도계고 나머지는 뭐 유라시안, 아랍계, 뭐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종교 역시도 뭐 불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언어도 뭐 그에 따라서 영어, 말레이어, 그리고 또 타밀어, 인도계 타밀어, 그리고 중국어 이렇게 4개 언어가 그 공용어로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유무역항 관세가 없죠. 관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인구 이동도 매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해서 사실 신자유주의의 약간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뭐 자본, 정보의 이동이 매우 자유롭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인구 이동을 자랑하기도 하고 물자가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 가장 많은 종류의 선박회사, 가장 많은 종류의 항공회사, 분류회사, 유통회사, 금융계 다 있는 그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는 전부 다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고급 인력도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이제 저숙련의 저임금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0만의 외국 인구 중에 한 100만 이상이 사실은 저임금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극화도 심한 국가이고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독특한 국가죠. 말레이시아의 뒷 아랫부분인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랑 관계는 괜찮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전공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쌤이. 싱가포르 가면은 그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죠. 예. 말레이시아랑 예, 완전 또 말레이시아랑 다른 다르고 느낌. 인접해 있고 또 이제 한때는 이제 그 연방 국가에 속해 있다가 또 싱가포르이 분리 독립을 한 거였고요. 분리 독립을 했지만 여러 의미에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국경을 이렇게 건너 보시면은 거기 이제 코즈웨이라 그러죠. 예, 네. 그 건너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선으로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경계가 딱 있고, 근데 그거 따라 보면은 이제 밑에 그 용수관, 물, 네. 싱가포르이 맞아요. 물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물이 가는 그 용수관도 있고, 뭐 뗄 수 없는 관계. 그래도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싱가포르 제가 뭐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유, 잘 모르는 부분만 제가 그 혹시 실수하면 고쳐주십시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고향이 말레이시아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친인척 관계, 네. 혈연으로도 많이 얽혀 있고 또 경제 관계도 그렇고요. 뭐 식료품, 뭐 농산품 뭐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밀접하죠. 예. 많은 물자나 사람이나 이동이 있는 곳이 그렇죠, 아마 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개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아시아팟에 출연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선생님, 싱가포르를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시아팟 자주 들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뭘 해야 하나 준비하고 생각해봤는데 오셨나 보네. 그래서 그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 모순으로 네. 가득 찬 나라.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그 아까 전에 4대 공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 타밀어, 영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용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혹은 자주 쓰이는 언어는 영어예요. 네. 교육기관이든 국제회의든 뭐 정치든 모든 건 다 이제 영어로 쓰이는데 희한하게 내셔널 랭귀지, 그러니까 국어는 말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특이한데 왜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은 75% 이상이 중국계면 국어는 중국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레이어인 이유는 이제 그 싱가포르 지리상 그 양 끝에 이제 두 무슬림 대국인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국어를 국어로 해서 우리끼리 중국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말레이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방금 김영정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대표적으로 이제 물을 건국 초기에는 물을 바로 위에가 이제 조호르주거든요. 네. 조호르주와 말레이시아의 조르. 네,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주인데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아마 62년인가 1년에 협약을 맺어서 물을 100년 동안 빌려 쓰는 걸로. 100년이요? 네, 그래서 2061년까지 아마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기에 의존을 하다가 지금 좀 다각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굉장히 많이 싱가포르 섬 내에 조성을 하고 또 그 폐물 있죠, 폐수를 정화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리유저블한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또 세계 그 물 협회에서 이제 뭐 몇 안 되는 수도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어쨌든 그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담수화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용수를 공급하는데 주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정수 처리된 걸 사와요. 아 정말. 예, 그래서 아 되게 묘한 관계네요. 싼 값에 어. 물을 주고 또 또 비싼 물을 사오는 비싼 거예요? 값에서 정수 처리된 걸 가져오는 아하. 예, 또 그런 관계 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국경이잖아요. 네. 걸어서 국경을 건널 수 있어요. 보통 차 타고 건너는데 한번 더위에 강하시다고 생각되면 걸어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한번 해봤어요. 예. 후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건너가면서 많이 달라요. 보이는 그 조르가 사실은 좀 싱가포르가 비교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죠. 조르가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더군다나 싱가포르에 넘어왔을 때 그 차이 같은 거 좀 있거든요. 네. 또 반대로 조르에서 넘어갔을 때 차이가 또. 차이가 있죠. 그 체감되는 게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한 3배속, 3배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차이 나고 또 이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려고 할 때 그 수도꼭지를 이렇게 버튼식 누르잖아요. 미처 이제 씻기 전에 물이 끊겨요. 그러니까 물 절약 정신이 굉장히 아 우리나라에 좀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가져왔으면 틀어놓고 좋겠다. 이렇게 여유 있게 씻는 데라면 싱가포르 같은 초단위로 초단위 막 씻어야 씻어야 예, 그런 느낌들 뭔가 좀 가면은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없다든가 좀 바쁘게 지난 바쁜 느낌 또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좀 더 이렇게 잘 체계가 있는 이제 그런 느낌 좀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독립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회가 됐을까 궁금하다 보면 역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싱가포르의 역사는 찾아보니까 전통적으로 1819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의해서 발견되어서 식민지 항구 도시로 발전한 것을 시작으로 삼아서 약 200년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학계에서는 훨씬 더 길게 700년까지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200년하고 700년은 차이가 너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도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1819년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식민 시기도 그렇고 20세기 전체,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의 역사를 1819년을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로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공화국 싱가포르의 국채의 기원은 사실은 그 당시에 동인도에서 세운 영국 식민지가 기원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역사가 너무 재미없어요. 사실 식민사로 시작한 데는 역사는 사실은 너무 지루하고 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죠, 사실은. 그쵸. 거기에다가 싱가포르는 국가를 막 성립했을 때 다인종 다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됐어요. 근데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역사만큼 좋은 수단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 유구한 역사를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인종이고 다문화고 다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고 거기다 시작도 1819년에 뭐 동인도에서의 직원 한 명이 발견한 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걸 이미 정치인들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은 이들은 싱가포르 역사에 대해서 재미없어 한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들어갔을 때도 싱가포르 전체 내에서 사실은 고고학과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고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발굴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가 제가 201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정부 정책상으로 막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땅을 팠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막 중국 원대, 명대 도자기가 나오고 송대 동전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아 여기도 옛날에 트레이딩 포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거기 때 제가 있을 때 유일하게 고고학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책 상도 주고 그리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고 발굴을 지금도 땅을 엄청 파고 있습니다. 땅 엄청 파고 있고 팔 때마다 막 뭔가 발견돼요. 나오니까 아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던 섬이 영국에 의해서 발견돼서 식민화된 그 이제 국제 무역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말레이인과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여기에 영국이 와가지고 식민화했구나. 이전에도 우리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그 붐업시키고 있죠. 그 역사를.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연구소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시스라고 그 국가에서 세운 동남아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원래 정치 국제 뭐 경제 사회 이쪽 사회과학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제 테마색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게 생기더니 이제 싱가포르 고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단순히 이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러면 1819년에 영국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에도 말레이시아계 사람들과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모여 살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계속 발견하는 중인 거죠. 그것도 그 싱가포르 내에서는 네,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왠지 아니 국가는 조작한다는 느낌이 국가는 다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닌가요? 만들어 가려고 의도를 했는데 음. 파보니 진짜 있더라. 팩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근데 그 역사에 그 전날 대한 누가 파거나 그랬던 거 아닐까요? 묻어놓은 거 네, 아니야? 묻어놓은 거 아닐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 그럼 그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중인 거죠? 한창 연구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 섬 주변에 난파선들 또 하나씩 둘씩 발견되고 있어요. 아, 그 난파선들을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바닷속에서. 네, 도자기들이 그대로 있고 그 목재 그 선박의 목재들이 그대로 발견되고 이제 해상고고학이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해상고고학. 네. 신기하다 정말. 뭐 말씀 들어보면 그럴 수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그쵸. 게 그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상 그 길의 가장 길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과정들에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1819년에 영국 동인도에서 발견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싱가포르는 나름대로 있었는데 원래는 조호르 술탄국의 부속섬이었어요. 그래서 조호르 술탄이 임명한 뜨명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할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 발견을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섬을 산 거죠. 원래 샀어요? 네, 샀어요. 조호르 술탄님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떼맹공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돈을 많이 줄 테니 네가 평생 살 생활비를 줄 테니 우리 항구 좀 빌리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호르 술탄이 딴지를 건 거죠. 여긴 우리 관할인데 너희가 와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래플스가 사실은 동남아시아 특히 무슬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를 독립시켜야겠다. 그래서 당시 조호르 술탄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복 동생인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싱가포르에 술탄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떼맹공하고 후세인에게 연금과 평생 생활비 그리고 궁전도 지어주고 너희는 너희끼리 그냥 너희 가족들이랑 살아라. 그럼 싱가포르를 우리 할게. 라고 맺었으니까 이제 조호르 술탄 입장에서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싱가포르는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네덜란드가 딴지를 걸긴 하는데 네덜란드와는 1824년에 이제 영란 조약이라고 해서 영국 네덜란드 조약을 맺어서 이제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포함한 말레이 반도 위는 영국 땅, 밑에 동인도는 네덜란드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물라카가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이제 그 영국으로 넘어가죠. 이 물라카가 지금의 싱가포르 아니 지금 흔히 말라카라고 하는 네, 말라카. 말라카라고 하는 네, 말라카 말라카라고 해협 하는. 말라카 네, 해전 말라카라고 하는 원래 싱가포르 이전에 이제 그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전에 이제 1786년에 이미 말라카 해협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네덜란드 몰래 페낭섬 페낭을 하나 사거든요. 근데 그게 페낭섬은 좀 너무 위에 있어서 물라카 해협을 통제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도시여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오고 그 뒤에 영란 조약으로 물라카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 반도 서부,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물라카 해협 요거를 전부 다 통제하게 되고 요 세 도시를 묶어서 해협 식민지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국 지배가 얼마나 이어졌었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1841년에 이제 일본 식민지로 가니까
그 이후로 1900. 네. 1940 그래서 실수했네. 1941년 2년에 이제 일본 식민으로 넘어가니까 거의 120년 되게 오랫동안 한 거죠. 이어지는데 이제 절대적인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무관세 자유무역, 또 하나는 자유이민.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확실하게 중요한 축이었고, 요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세금 좋아하는 상인 없고, 사실은 뭐 비자 그 입국 심사 길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거 다 제한을 풀어주니까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처음 도시 계획을 레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구획을 하는데 그때 레플스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제국이 동남아시아를 식민화할 때 무조건 중국인부터 먼저 데리고 와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중국인들이 일을 잘해요. 기술공들이 많아요. 특히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깔아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근데 설계는 유럽인들이 하지만 그걸 직접 짓기 위해서는 유럽인들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너무 그쵸. 머니까. 근데 그 동남아시아 현지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능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목수, 벽돌공, 뭐 온갖 기술자들, 그리고 도시 인프라 서비스 제공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발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중국인들이 건너와서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근데 약간 의도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일부러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레이인들은 주로 거기에서 이제 대농장에서 주로 이제 그 농민으로 하고 인도인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영국이 이미 인도에서 식민지를 공고히 했을 때니까 네. 주로 인도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특히 대부업자들이 많이 와요. 대부요. 돈 네. 빌려주는 네, 사람. 대출업자, 사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주로 이제 중국인들에게 사채를 많이 놓죠. 이게 되게 묘하게 다 연결되어 맞아. 있는 거의 상황이네요. 뭐 가업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가면요. 사설 환전소 가면은 주인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 맞아요. 네. 아프리카 네, 갔을 맞아요. 때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식민지를 한 120년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식민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평가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근데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한 그렇죠. 4, 5년 했을까요? 1942년에서 45년 딱 3년이죠. 딱 3년이요. 그래서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쿨하게 보는 게 있던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처음에 왔을 때 원래는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남방 지역 홍콩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차례차례 점령을 하고 싱가포르가 1942년에 이제 귀속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두 개로 나눕니다. 대륙부는 갑지역, 해양부는 을지역으로 나눠서 해양부가 갑지역, 대륙부가 을지역으로 나눠서 을지역은 사실은 당시 그 프랑스령이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당시 프랑스는 일본과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지배하기는 어렵고 또 땅도 너무 넓고 그래서 간접 지배로 하고 해양부는 그대로 직접 지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정부를 군정을 그 싱가포르에 두는데 심지어 싱가포르 이름도 쇼난토로 바꿔요. 네. 쇼난토로 바꿔버리고 또 가자마자 가기 전에 이미 그 항일 화인 명부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진 화인 단체나 화교들을 다 불러서 다 죽여버려요. 진짜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숙칭, 우리말로 하면 숙청이죠. 숙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몇 명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숙청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리콴유도 심지어 그때 겨우 탈출해가지고 숙청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다가 자본과 물자와 인적 수탈이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거는 어차피 화교들의 돈을 보고 들어간 거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군자금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경험을 3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점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 식민이 길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35년 일제를 겪고도 이 정도 상처가 남고 사실은 35년 말기 가면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돌아서잖아요. 그쵸.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근데 120년의 식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영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2등 식민이긴 하지만 영국 제국이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제국이 굉장히 동화됩니다. 나는 비록 2등 시민이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영국 패스포트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제국민이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영국을 물리치고 갔는데 나는 그대로 있네. 사실은 이거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도 42년에 45년 사이 요 3년 일본 식민을 겪는데 이때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뭐 반제국주의든 반식민주의든 상관없이 내셔널리즘이 싹트게 되는 시기라고 봐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일본 네. 식민지 시기라는 그래서 거죠. 그런 거를 학계에서도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식민 지배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때 각성하게 된 계기로 보는 거라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런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 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항일 세력들 네.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다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계 공산 계열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 후에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반공적인 그 체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국내적 공산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말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이제 항일운동에서 있어서의 좌익 계열들에 네. 대한 항일운동의 역사가 많이 묻히듯이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같이 좀 얽혀 있지 않나 좀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시아는 또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서 네. 비슷한 네,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听见冬天的离开，我在某年某月醒过来。我想，我等，我期待，未来却不能因此安排。阴天傍晚，车窗外，未来有一个人在等待。向左，向右，向前看，爱要拐几个弯才来。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김종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싱가포르 노래예요. 어떤 노래고 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그 노래를 이제 덩류진, 그러니까 등려군으로 하려고 했어요. 대만 출신이긴 한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화인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긴 한데 다만 이제 등리준이 너무 옛날 사람이라 오히려 반대로 싱가포르 출신으로 이제 그 홍콩, 대만을 비롯한 중국 대륙까지 영향을 끼친 가수는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요? 순옌쯔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말로 하면 손연자. 손연자. 네. 현지에서는 이제 스테파니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국민 가수입니다. 2000년에 데뷔를 한 사람이고 난양공대 출신이에요. 난양공대 출신인데 공부도 잘하는 거죠. 그래요. 졸업을 하고 대만 엔터에 그걸 받아가지고 발탁이 돼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매우 유명하게 활동한다. 마치 우리로 치면 뭐 이효리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유명하고 이제 보여드린 이효리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지위가 그렇다는 그 뜬금없이 효리 씨가 여기에. 제 세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그 사람 손연자의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 위지엔 만나다라고 하는 만나다. 네,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 노래예요. 그냥 연인 간의 노래. 사랑 노래이긴 노래. 한데 원래는 사실은 그 싱가포르는 많은 가수들이 매년 이제 그 국경절 때마다 그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는 노래들을 부르거든요. 사실 손연자도 2004년인가에 아마 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경절 음악이 매년 있어요. 다른 노래들이.
그걸 불렀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달달한 노래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습니다. 네. 만나다. 네. 네. 나머지 들어보실게요. 我遇见谁会有怎样的对白？我等的人他在多远的未来？我听见风来自地铁和人海，我排着队拿着爱的号码牌。 네, 노래도 듣고 했더니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민지배가 끝난 후에 독립국가 건설 과정이 또 싱가포르는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곡절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싱가포르의 일대 총리였던 리콴유 총리는 생전에 한 외신 인터뷰에서 이제 국가를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동질의 인구, 공용어, 공통의 문화, 공통의 정체성 등 어느 것도 없었다. 우리는 중국 남부, 인도 남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실론 주변 섬들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지가 약간 보이는 인터뷰였는데요. 이 싱가포르의 독립국가 만들기 과정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45년이 일본이 패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패망하자마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네. 독립을 선언해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때 4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다 돌아오려고 해요. 기존의 식민지를 그대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반면에 영국은 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그래도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3년의 경험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일본 식민 네, 일본 식민의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말레이인 싱가포르인과 이후에 말레이인 싱가포르인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3년 만에. 독립과 내셔널리즘의 향기를 맡은 뒤였죠. 그래서 재지배를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저항을 하고 특히 밀림을 기반 삼아서 이제 무장 투쟁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밀림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밀림이에요? 아니면 싱가포르에 그때는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같은 범위로 묶일 때였기 네. 때문에 공산주의자도 또 이제 말라얀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중국계, 말레이계 다 들어간 공산당이 이제 그 밀림을 배경으로 엄청나게 저항을 하니까 막 계엄도 펼쳐지고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냉전이 시작된 거죠. 영국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공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네. 여기에 중국이 이제 이 동네에선 내가 형님이다라고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중국은 공산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제 반공산주의가 싸우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각 지역들은 이제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를 내세우면서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두고 이념 갈등이 막 한참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마 싱가포르 역사상 그때만큼 혼란스러운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막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뭐 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에이전트들을 보내서 막 언론 통제하고 화교 사회도 둘로 나뉘어서 막 서로 싸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때 그 혼란이 거의 1950년대 되면 극에 달하는데 이때 등장한 이가 이제 리콴유죠. 리콴유가 원래는 이제 1955년에 그 이제 자치 정부를 성립을 하면서 총선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을 했는데 당시 리콴유가 세웠던 인민행동당이 져요. 노동당한테. 데이빗 마셜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세운 노동당한테 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1959년에 본격적인 최초의 총선거라고 하는데 요때 총선을 벌이는데 요때 이제 그 리콴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싱가포르 인구 구성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75% 이상이 중국계였어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도 못 써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어를 쓰고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에 굉장히 잘 설득되기 쉬운 지위에 있었죠. 노동자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콴유가 이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워했어요. 리콴유가 사실 중국어도 별로 못했거든요. 거기 4대째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산 객각의 화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로 다 교육받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로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초기에 왔을 때는 노동조합과 굉장히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매우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스타일의 변호사 정치가였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공산주의를 손절합니다. 손절을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우리는 얘기하는 게 당시 75% 이상의 중국계가 우리가 이제 당시 중국도 공산화되고 또 1955년에 반둥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얼레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전 세계 화인들의 이중 국적을 금지한다. 아, 하나만 가져라. 네. 그래서 돌아올 건지 남을 건지 결정할 시기가 된 거죠. 싱가포르인들은 대부분 사실은 공산당도 싫어하고 국민당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당 장제스 정권은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화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도 그걸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중화 공동체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난양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중국식의 교육과 중국식의 문화를 가진 엘리트들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펼칠 정도로 했는데 이제 다만 리콴유를 비롯한 인민행동당의 엘리트 계층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홍콩과 다르다. 홍콩은 배후지가 중국이지만 싱가포르는 배후지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중국 제2의 타이완이 되겠다고 나서면 아마 우리는 군대에서 다 쓸려나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유라시안계가 다 같이 사는 다민족 공동체를 설립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 그래서 당시 공산 계열의 좌익 계열의 지도자였던 린친시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강제로 구금해가지고 망명도 보내고 뭐 그런 식의 탄압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리콴유한테는 욕도 많이 먹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1963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이 성립이 되면서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제 리콴유는 이제 우리가 연방에 들어왔으니까 말레이시아 중앙 정계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은 당시 말레이 반도에 있던 그 무슬림 말레이 술탄들과 그 이제 엘리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리콴유를 비롯한 중국계는 그냥 너희는 싱가포르에서 그냥 경제로만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 네, 이쪽으로 오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제 슬금슬금 정당 만들어서 어떻게든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냥 축출시켜 버립니다. 아,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네, 내보냈어요. 그래서 독립당했다고 하는군요. 네, 그 자료화면 보면 리콴유가 우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유명하죠. 맞아요. 저도 그거 울면서 방송 나가지고 네. 울면서.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스스로 나오길 유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합의연 같은. 네. 없는 건 그렇지만 아니에요. 좀 불쌍한 척은 하신 그런, 걸로 네. 생존을 위해서 이제 조금 명분이죠. 명분을 음. 구축하려는. 우린 피해자다. 네. 그럼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막 안 된다면 이러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말레이시아 연방이 널 나가 이랬으니까 사실은 아니,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도층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은 독립했 그러니까 1966년에 인구가 193만 정도였고 너무 조금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구성도 지금은 비슷했어요. 75% 이상이 중국계, 중국서. 15% 말레이계, 인도계 7%, 나머지 유라시안, 아랍계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이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다 각각 본국이 있잖아요. 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본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자원도 없어요. 석유도 안 나고 진짜 물마저 말레이시아에서 빌려서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라고는 영어 많이 쓰는 인구가 있다는 하는 것, 그리고 좋은 항구, 그리고 위치가 이제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국 식민의 유산인 각종 행정 인프라, 도시 인프라 요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앞이 깜깜했을 것은 분명하죠. 사실은 리콴유 지도층 입장에서는. 아까 그 인터뷰 말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아니 말레이시아는 왜 그랬대요? 선생님 말레이시아 대변인이야. 뭐 제가 대변할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이제 종족 간 갈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종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근데 중국계도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30여 %가 넘는 그 적지 않은 그 규모였거든요. 근데
리관유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는 아까 말씀하신 PAP 정당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종족 갈등을 좀 더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봤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 뭐 잘라낸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됐던 것이고 또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위협적인 요인이 되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관리될 수 있는 관계라고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지금 말레이시아는 후회하나? 후회하나? 이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고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 정치를 보게 되면 말레이들의 그 뭐 말레이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 싱가포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가 있는 오히려 것이고, 예, 약간 예. 분쟁의 소지나 예, 뭐 국내 이런 정치적으로 갈등의 예, 요소가 요소가 될 더 수 크죠. 있어서 예, 예. 저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미 1930년이 되면 중국계, 인도계 합한 인구가 말레이계 인구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독립할 때도 이미 중국계가 더 많아 말레이 무슬림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만일에 싱가포르와 계속 갔으면 두고두고 정치적 분쟁 갈등이 있었. 거기다가 리콴유는 사실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제조업 국가를 말레이시아가 건설하려고 했고 거기에 노동자로 말레이인들을 쓰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은 말레이 입장에서 별로 기분 나쁘죠. 그런 것도 전 되게 단순하게 세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내보내서 괜찮나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 정치적 그 부담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은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리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는 독립하는 게 너무 슬퍼했던 분이지만 어쨌건 되게 성공을 시킨 셈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영향력을 펼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치정부 총리도 했고 독립하고 나서 총리를 취임해서 26년간 재직했고 그러고 나서도 2004년까지 선임 장관을 맡고 이후 2011년까지 고문 장관을 맡는 거예요. 50년이 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그렇죠. 보니까. 대를 네, 이어서. 네, 물론 대를 지금도 네, 이제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 이 리콴유 총리가 2015년에 타계는 했지만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가 남긴 유산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 리콴유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건국 이후의 역사를 보려면 이제 리콴유를 비롯한 리시일가 리시일가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죠. 리콴유는 사실 4대 객가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객가 집안이 네, 뭐예요? 객가가 이제 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건너온 중국계 화교화인을 5개의 방언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가 복건계, 하나가 광동계, 또 하나가 광동 북부 지역에 있는 차오조계, 또 하나가 하이난섬 출신, 또 하나가 객가입니다. 객가는 딱히 지역은 없고 복건, 광동, 배우지에 걸쳐 있는 약간 말 그대로 손님 객자거든요. 비지터죠. 객가. 그래서 영어 표현은 하카라 그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들끼리는 하카라고 불러요. 네. 방언으로는. 하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하카계의 4대손이에요. 그래서 하카계 정치 지도자는 꽤 있습니다. 사실은 등소평. 네, 등소평도 그래요? 하카계고 뭐 공산당 지도부 가운데 주덕, 예제닝 이런 사람도 하카계라고 하고 뭐 리콴유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 있다고 하고 어쨌든 꽤 많은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건 리콴유겠죠. 네. 리콴유는 이제 엄청난 거부 집안은 아니고 중산 계층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마 쉘이라는 지금도 있는 정유회사 예. 직원이었어요. 싱가포르가 사실은 그 석유 이동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정유회사들이 그때도 몰려 있었는데 네. 쉘의 직원으로 그냥 중산계층 할아버지가 좀 잘 사는 어쨌든 중산계층으로 태어나서 그 교육 잘 받고 뭐 금수저. 네, 뭐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해서 1등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돼서 와가지고 초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그 노동쟁이의 법률 고문을 맡아주면서 그래서 듣기로는 거의 한 100여 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고 해요.
굉장히 친공산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치적 그거를 차렸는데 나중에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여서 그랬다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다른 이제 정치적 그 뒷받침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1959년에 총리 되자마자 바로 선절을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실제 싱가포르의 노조 정책도 보면은 거의 이제 반노동 정책.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악랄하고 좀. 의도가 좀 보이긴 하네요. 국가노동조합이 있어요. 음. NTUC라고 네. 거용이네. 국가에서 세운 노동조합이 거의 유일하고 최저임금 없어요. 그래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내놓은 건 뭐냐면 최저임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 헐. 특히 뭐 전자전기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기업들에 대한 뭐 특혜적 우리 노동조합의 이제 금지, 뭐 인하우스 그 사내 노조만 허용한다든지 뭔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전반적으로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나서는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죠. 독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일단 인종이 너무 많은데 이 인종들에게 국가 내셔널리즘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처음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는 의원 내각제잖아요. 네. 의원 내각제인데 이제 1965년에 총선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있고 그 바로 위에 프레지던트를 뒀어요. 네. 대통령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위소프 빈 이삭이라고 하는 말레이 사람을 얹힙니다. 얹히고 그 스스로가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하나 더 둔 거예요. 말레이 사람을. 이 사람이 뭐냐면 아마 김종쌤 잘 아시겠지만 그 우투산 멜라웨라고 이제 지금 또 있는 그 저 말레이시아에서 신문. 네, 가장 유명한 신문을 네.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식이 뭐 서재필 이런 사람처럼 그런 인물인데 이제 뭐 영국 식민 시기, 독립 시기를 거치면서 말레이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술탄들끼리 이제 힘에 그게 다툼에 밀려가지고 쫓겨나요. 그 신문까지 다 내놓고 네. 쫓겨나서 야인이 된 그 사람을 1959년에 리콴유가 딱 데려가죠. 상징적인 인물로 딱 위에다가 네, 위에다 대통령을 놓는 거죠. 앉히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이제 중국계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뭐 소수라도 말레이계가 중요한 위치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싱가포르 집회 보시면 모든 집회 얼굴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아저씨. 집회 모델도 됐죠. 네. 대통령 아직도 그 집회라는 네. 초대 네. 대통령. 그러니까 5달러부터 100달러, 1000달러까지 다. 싹 다 그 사람 얼굴만 있어요. 그만큼 약간 진짜 히스테릭하게 반응해요. 약간 중국계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약간 혐오성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남양대학, 네. 난양대학도 해체합니다. 1980년에 해체를 해서 싱가포르 대학이랑 합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만들고 그 부지는 공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난양공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난양공대에 인문사회가 학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몇 년?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런 중국 근데 사실은 아마 싱가포르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계 중심이에요. 은연중에 미묘하게 중국계 중심인데 겉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리콴유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 네. 리콴유 이후에 이제 2대 고척통이 이제 1990년부터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의무교육법을 해서 이제 모든 말레이든 인도계든 중국계든 다 한데 모여서 의무교육으로 이제 초등 중등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독립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 그 자유무역항으로서 석유 중개무역을 합니다. 석유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가요. 네. 의외로 싱가포르이 제조업이 강해요. 제조업이 강하고 전체 산업에서 20% 이상이 제조업입니다. 특히 IT 전자 그리고 석유 화학이 유명하고 아마 주롱 단지라고 거기 공업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화학 단지예요. 왜냐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천연가스 물동량이 지나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 앞바다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지고 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3개가 있잖아요. 한중일. 여기에 석유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네. 서아시아에서 여기로 가려면 사실은
배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려면 무조건 물라카이합 지나가야 돼요. 그럼 중간에 무조건 싱가포르에 들러서 석유를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가 석유 정제 기술도 굉장히 강하고 관련된 화학 제조업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세. 어쨌든 여기에 초기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IT 전자 이쪽 분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규범을 지키도록. 그러니까요. 껌뱉으면 안 된다. 네네 이게 그런 거. 사실 옛날에 싱가포르 놀러 잘못하면 가면요. 맞는다. 네, 싱가포르 놀러 가면 그 티셔츠 있잖아요. 네. 벌금 종류 있잖아요. 여기 쭉쭉쭉쭉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하긴 하죠. 근데 듣기로는 싱가포르는 경찰이 사복 경찰이라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진짜 경찰차로 이렇게 경찰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 몇 번 못 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보면 제가 듣기로도 어떤 현지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담배를 피잖아요. 네. 그 담배를 피면 담배 피고 있을 때는 안 잡는데요. 던지거나 담배를 버릴 버리면 잡는데요. 음, 피는 거 버리는 거 두 개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렇죠. 네, 저도 경험해 완벽하네. 봤어요. 선생님 걸렸어요. 이렇게 놨다가 왔는데 네가 핀 거냐? 아니 여기 잠깐 놓고 주우려고 그래가지고 주우면서 그 당황했었고. 아니야 이거 죽는 거야 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담배 가격이 엄청 비싸요. 네, 비싸요. 말레이시아는 싸요. 그래서 비싸요. 실제로 그 피는 사람 그 경찰이 와서 이게 어느 담배인지 확인해요. 예, 그런 것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뭐 하여튼 어쨌든 통제가 좀 이제 네. 껌 허용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기름값이 싱가포르이 더 비싸요. 말레이시아보다. 근데 아까 아. 얘기했듯이 조르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가면은 싱가포르 국경 쪽에서 보면은 그 자동차의 그 유류 게이지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건너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빈 받아올까 봐? 탱크를 가서 주유하고 올까봐. 예, 그런 것도. 진짜. 예. 또 그런 것도 있구나.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자동차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싱가포르는 돈 있다고 자동차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비싸요. 경매식이잖아요. 네. 그죠? 그 그렇군요. 라이센스, 그 아. 자동차 번호를 받는 것도 음. 있고 뭐 듣기로는 색깔별로 전일제 운영할 수 있는 번호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한 없이 유일제인지 뭔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자가 운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약간 통제를 많이 한 셈이네요. 그렇죠. 통제도 많이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약간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약간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추구를 하는데 100% 그렇지는 않고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 같은 거. 예를 들죠, 그렇죠. 교육이나 의료나 주택 이런 거 주택, 국가가 그치. 책임지는 시스템인 반면에 나머지는 다 시장 경제에 맡겨.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좋아요. 아, 괜찮습니다. 말레이시아 시골을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가면 자꾸 주눅 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얘기하시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노동자 네. 처음에 독립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라든가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지금 공공주택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택 문제 할 때 맞아요. 가끔 이렇게 참고가 배워야 되는데 된다고 막. 그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봤던 발언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어서 사실 이제 주거 단위가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식민 시대 때 식민 백인들, 네. 중국인들 뭐 이런 식으로 거주 동네가 동네를 아예 구분돼 있었죠. 구역해가지고. 노동자 동네. 그러니까 노동자 동네에서 뭐 더 그 여론 형성이 쉽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문제 해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일 선거구가 뭐 이렇게 노동자층이 강하게 연대하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섞이는 그런 거고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노동자들이 그냥 할렘가처럼 자기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던 상태에서 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살 수 있지만 새로운 주택을 주는 게 공짜는 아니었고 물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네. 당장에 있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고 그 후에 된 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반상회 했잖아요. 반상회. 네. 이제 커뮤니티 센터, 네, 커뮤니티 맞아요. 서비스 뭐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국가적 통제 기제로서 활용되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인종적으로도 너무 구분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갈등도 심해지고 혐오도 심해지니까 섞여 살아라. 라고 해서 커뮤니티 단위로 다 모아요.
그래서 HDB 그러니까 그 공공주택을 HDB라고 하는데 이제 하우징 디벨롭먼트 보드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주택개발공사인데 이제 거기서 주택개발국인 거죠. 네. 국 그 관청 이름이지만 그대로 아파트를 의미하기도 해요. 거기서 지은 공공 아파트를 다 HDB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공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싱가포르는 이제 거의 인구의 80% 이상이 거기서 살아요. 사고 왜냐하면 국유 80%의 땅이 국유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또 30년 정도로 저리로 빌려주고 아마 소유권은 99년 아직 99년 된 적은 없지만 역사가 99년 얼마 안 동안 돼서 갖고 있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돌려줘야 돼요. 99년까지 하는 지가 99년 되면 또 국가에 네, 돌려줘야 되는 거. 대신 그 사이에서는 뭐 팔거나 상속하는 건 가능한데 무조건 한 가정은 무조건 HDB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인 1가구, 네. 1가구 1주택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그게 그쵸. 이제 쏠림을 막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녹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리카뉴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들이 저 있을 비판을 많이 것 받는 같은데. 거는 이제 그 꾸준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콴유가 너무 많이 해먹는다. 그리고 2대 고척동이 리씨가 아니지만 사실 그때는 그 사람 뭐 고시인 시니어- 거죠. 네, 고시. 고시인데 시니어 미니스터라고 해서 약간 상황처럼 음. 위에 있고 또 부총리를 아들인 음. 그 리션룽 지금 총리죠. 리션룽이 딱 딱 앉히니까 양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리씨 맞네. 부자가 네네. 사실은 거기에다가 2004년에 이제 그 3대 총리를 리션룽에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리션룽의 부인이 그 부인에게 그 좀 그 테마색 홀딩스라고 이제 굳이 따지면 국부 펀드죠. 네.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이자 지주회사인데 엄청 크죠. 예, 굉장히 크고 이 지주회사인 이유는 싱가포르 내에 있는 모든 국가 기관 산업 예를 들어 우리처럼 KT인 네. 싱텔 음. 싱가포르 항공, 항만, 항운 그리고 지하철, MRT, 호텔 뭐 이런 모든 국가 기관 산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리콴유로 보면 며느리 음. 현 총리의 부인이 CEO로 지금 2004년에 리션룽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그냥 부인이 또 테마스 홀딩스의 CEO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다가 리콴유의 둘째 아들인 리션양이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지금 리션룽이랑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 국유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한 집안이 다 해먹었네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또 리션룽의 아들인 리홍이도 이제 아마 MIT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일하다가 싱가포르로 돌아와가지고 싱가포르 정부 내에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는 관청에서 아마 대표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리션룽이 3대 총리인데 4대 총리를 곧 뽑거든요. 뽑는데 이제 리홍이는 4대 총리 할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아마 4대 총리를 약간 자리 지킴이로 하고 5대를 리홍이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리씨 일가가 이제 다 해먹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판도 매우 많고 또 그 과정에서 비판을 한 많은 사회운동가들이나 반정부 이사들이 다 쫓겨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나 뭐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To Singapore with Lov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투 싱가폴 네, 위드 러브. 네. 근데 그게 제가 그 유학할 때 그 만들어진 영화라서 싱가포르 내에서 상영을 못했어요. 못하고 조호바루의 조호르주에서 상영을 하는 바람에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서 학생들이- 보면 되겠네. 학생들이 다 이제 건너가가지고 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토마색은 얘기하셨는데 싱가포르 내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인근 또 해외 투자에서 네, 그 맞아요. 동남아 국가들의 기간 산업에 대한 그 장악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큰 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며느리가 가 있는 거고 이제 네. 그걸 네.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계속 리콴유의 집안이 그걸 다 그렇죠. 통제하고 그래서 있다고 그런 보면 면에서 되겠네요. 그런 면에서 많은 그 학자들이 이제 이게 싱가포르가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고 자유무역 항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 또 국가의 중요한 산업들은 다 리씨 일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진짜 신자유주의 국가 맞냐? 그렇죠. 라는 지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자유주의 국가. 네, 그래서 리씨 자본주의 뭐 이런 아니 얘기도 최저임금은 시장에 두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형 국가라고도 불립니다. 아, 기업형 네. 국가. 국가가 마치 기업 같다. 네. 리씨 일가가 CEO 일가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네. 노동자 같다라고 그러네요, 평가하기도 진짜. 합니다. 네. 아니 그 리카뉴 총리 얘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판 붙으신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에 미국 국제정치학술지 포린 어페어스 죄송해요 영어가 짧아 포린 어페어스에서 기고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셨는데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음. 바로 이 지점에서 소위 말하는 리콴유가 세워놓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의 이 기업가적인 국가 건설이 약간 모델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아시아에 특히 많은데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아, 절차적 민주주의 다 지켜져요. 투표 다 하거든요. 국민 투표 다 하는데 80% 90%의 득표율이 나와. 아들이 세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게 없어. 아들 세습하고 난 이후에 인민행동당이 다 승리했잖아요. 이상한 거죠. 사실은 다 지키는데 그리고 되게 굉장히 정치도 굉장히 투명하게 하거든요. 네. 투명하게 하는데도 국민들이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고 리씨 일가가 다 장악해서 해먹는 거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아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특히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저도 싱가포르 들었어요. 북쪽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고. 네. 의외로 싱가포르는 북한이랑 가까워요. 제가 유학할 때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포스터가 있는데 보니까 북한으로 가는 패키지 여행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너도 가려고 그러냐. 넘어가려니. 이 학교에서 나만 못 갈걸? 그렇게 얘기했던 맞아.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요. 싱가포르 모델을.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 모델이 과연 아시아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이제 리콴유가 그 이제 포린 어페서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1994년 3, 4월호에 대담집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문화는 숙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Culture is Destiny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명에 맞게 발전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근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시아에 이식이 됐는데 이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지역적 특성이 있고 아시아만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절차적 정당성이니 이런 거 따지면 우리는 언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서구 따라잡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시아에는 아시아만의 길이 있다. 아시아만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 다 일단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먼저 성장을 한 뒤에 뭐 인권이니 절차적 정당성이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사실은 보면 무슨 전당대회 당대회 했다 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맞아요. 시진핑 특색의 사회주의 하잖아요. 특색 하는 거는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권위주의적 정부, 독재 정부에는 매우 소구력 있는 주장이었던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 빨리 서구 따라잡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 인권 따지고 절차 정당성 따지고 언제 토론하고 언제 이거 다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잘 먹혔거든요. 국민들한테. 싱가포르는 여전히 먹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고를 하자 이제 바로 다음 버전 8, 9호였나 아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아태 평화재단 이사장 하실 때인데 그때 굉장히 제목도 절묘해요. 문화란 숙명인가? 그러니까 is culture destiny. is만 딱 앞으로 내놓은 제목으로 옮기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는 세계 보편적인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아무리 문화 중요하고 지역적 특색 중요하지만 그게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앞설 수는 없다. 그게 먼저다. 그걸 먼저 해야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굉장히 장문의 논문을 실으셨죠. 그게 이제 당시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단계, 발전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좀
자랑스러웠어요. 음, 리카뉴보단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 그렇게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도 리카뉴 쪽에 숟가락 잠깐 얹었습니다. 아니 많이 얹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많이 당시에 얹었죠. 되게 맞는 네. 말이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저 말레 조그만- 마하티르가 했던 얘기도 아마 주로 아,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정당성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콴유도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고 비슷한 길을 걷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기억 다르죠. 사실 네, 다르긴 네. 한데 이제 그 노선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철학, 국정 철학은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은 싱가포르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아직도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문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궁극적으로 옳은 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좀 그림자가 있죠. 지금 그쵸.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아마 뭐 2부에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체제 수능적으로 길러진 국민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지는 국가가 영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2부에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지금의 싱가포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도 들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1부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 1편에서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고 또 역사나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님 그리고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랩할 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감사드려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TMI 싱가포르 1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